예, 지난 시간에는 그 동영상 시청을 하셨죠? 잭 웰치라는 G의 CEO의 동영상이었는데요. 뭐, 잭 웰치가 얘기하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 시청을 통해서 정말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성공적인 구조조정이 되는지, 그리고 그 잭 웰치가 하는 얘기 중에 조직 내에서, 기업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사람이다 하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열정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는 CEO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잭 웰치의 많은 그 CEO의 경험들을 그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일에서의 스트레스와 행복감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라는 건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많은 기업에서 뭐 직장 내 괴롭힘, 그 인간관계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어, 보여주고 있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물론 일이 많아서, 일이 어려워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그 직장 내 다양한 어떤 그 인간관계로 인해서 겪는 스트레스도 음, 상당히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대기업일수록 오히려 이런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조직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행복감을 느끼면서 일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우리 조직 심리학에서도 이런 그 스트레스 문제와, 그리고 조직 내에서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지, 그런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일하는 환경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내용으로, 와라는 학자가 바로 심리적 행복감의 9가지 결정 요인을 정리해서 발표를 했어요. 이 심리적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9가지 요인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통제의 기회라는 겁니다. 통제의 기회. 어, 내가 처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활동과 사건들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느냐 하는,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또 선택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거죠. 그에 따르는 그 행동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측 가능성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뭐 일반적인 사회 환경에서도 매우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예측 가능성이라는 부분인데, 그런 것이 이런 행복을 느끼는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결정 요인이 바로 기술 사용의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재학 중일 때 공부했던 내용들,
그런 지식과 기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내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얼만큼 활용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환경이 기술의 사용과 개발을 저해 또는 촉진하는 정도를 바로 기술 사용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러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뭔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는 경우, 이 경우도 굉장히 깝깝할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새로운 부분을 내가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기술 사용의 기회라는 것도 심리적 행복감의 결정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도전감의 제공이에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목적이나 도전감을 제공하는 정도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 기업 조직에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성취감을 얼마나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곧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환경의 다양성이에요. 이 환경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내가 일하는 장소, 그 똑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인 활동을 하는 정도입니다. 사실은 뭐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사실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도 거의 고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사람을 굉장히 지치게 만들죠. 물론 모든 직무가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새롭고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요구될수록 정신건강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새롭고 다양한 활동을 필요로 하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다음 다섯 번째가 환경의 명료성이에요. 내가 처한 환경에 그 명료함이 어느 정도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환경은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조직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물리적인 환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환경들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 결과에 대한 피드백, 즉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 어떤 피드백이 따라올까,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이렇게 피드백이 따라오는지, 그런 피드백에 대한 그 부분이 얼마나 명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명료성, 그리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규범적 기대, 그리고 기준의 명료성,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분명하고 명확한지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여섯 번째가 돈의 가용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받는 월급이 내가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금전적으로 빈곤하지 않은 정도. 그것이 결핍되면 생활에 대한 통제력을 감소시키겠죠. 뭘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게 되고, 뭘 먹고 싶은데도 쉽게 먹을 수가 없는. 그죠? 그런 게 이제 또 굉장히 힘든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는 월급으로 내가 생활하는데 부족하지 않아야 되는 정도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7번째가 신체적인 안전이에요. 신체적인 안전. 뭐 이거야말로 뭐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어야겠죠. 내가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다면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뭐 특히 건설 현장이라든가 공장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요즘에 공장들은 굉장히 최신식의 시설과 아주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놓은 공장이 많죠. 물론 그렇지 못한 공장도 많아요. 그 기업이 어떻게 이제 그 일하는 직무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신체적으로 안전한 그런 생활 환경을 보장해 주느냐 안 주느냐, 신체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이것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먹고 자고 거주하기에 적절한 안정성,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거주 환경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신체적 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인 접촉 기회, 이건 이제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대인 관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느냐, 접촉 기회를 제공하는 정도예요. 친교에 대한 욕구 충족,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얼만큼 서로 친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친교에 대한 욕구도 충족할 수 있어야지 나 혼자 그냥 조용한 뭐 공간에서 혼자 일한다. 물론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다 타인들과 교류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적 지원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도 뭐 일하는 거 외에 뭐 동호회 활동 같은 것들도 지원해주고, 그죠? 다른 사람들과 취미가 같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으로나 도구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지위예요. 사회적 지위라는 것도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존중을 받는 그런 정도예요. 사회적으로 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지위의 정도입니다. 내가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수 있고, 그 사람이 다니는 직장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면 굉장히 사회적 지위가 보장받는다고 볼 수 있죠. 그게 또 이제 결국은 심리적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거죠. 사회적 역할이 갖고 있는 가치, 그리고 사회적 역할의 이행 결과가 갖고 있는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9가지의 결정 요인이 바로 심리적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요인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심리적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내가 일하고 있는 그 기업 조직의 환경, 그 환경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차원에서 보면 크게 이렇게 9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겠죠. 통제의 기회, 기술 사용의 기회, 도전감의 제공, 그리고 환경의 다양성, 환경의 명료성,
돈의 가용성, 그리고 신체적인 안전, 대인 접촉 기회, 사회적 지위, 이렇게 9가지가 결정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정신건강의 구성 요소도 같이 얘기를 했어요. 이 정서적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양한 정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쾌한 각성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정서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각성 상태가 이제 플러스인 부분을 한 축으로, 그래서 얼마나 각성 상태가 높으냐 낮으냐 하는 부분과 쾌감을 가지고 또 한 축을 잡아놨죠. 쾌감이 큰 것과 낮은 것, 각성 상태가 높은 것, 낮은 것 해갖고 이렇게 4분면에 각각 다양한 정서들을 쭉 표현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심리학 개론이나 정서심리학에서 배운 플루칙 같은 경우도 이러한 정서의 수레바퀴라는 것을 정리해서 발표한 적이 있죠. 각성 상태가 높은 것들은 보면 뭐 각성된 놀라움, 흥분된, 그리고 이제 활력이 넘치는, 기분 좋은, 원기왕성한, 행복한, 즐거운, 기쁜, 이런 것들이 주로 쾌감도 높고 각성 상태도 높은 부분이다,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쾌감은 굉장히 플러스로 높은 부분인데 각성 상태는 보통에서 낮은 쪽으로 정리된 정서가 바로 이런 만족한, 만족스러운, 편안한, 조용한, 이완된, 그리고 평온한, 졸린, 나른한, 이런 것들은 각성 상태는 굉장히 낮은 상태를 얘기하죠. 하지만 쾌감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서 상태들이에요. 반면에 이쪽에 위치한 것들은 불쾌감을 느끼는 그런 정서들이고, 거기에 이제 각성 상태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이러한 정서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두려운, 불편한, 불안한, 불만족스러운, 불만족한, 뭐 울적한, 슬픈, 우울한, 피곤하고 지루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쾌감이 떨어지고 각성 상태가 낮은 그런 정서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서적 행복감과 관련된 정서 표현들을 우리가 쭉 정리해 놓은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이 정신 건강의 이제 구성 요소로서 몇 가지 요소들을 얘기해 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9가지 요소들은, 결정 요인들은 환경이 정서적 행복감에,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결정 요소를 정리해서 제시한 거고요. 여기 이제 정신건강의 구성 요소라고 해서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을 얘기해 놨어요. 그것의 첫 번째가 역량이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역량.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능력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역량이라는 부분이 이제 최근에는 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죠. 다양한 활동에서 개인이 성공적으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굉장히 정신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신념과 의견, 현실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죠.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적절한 인지적이면서 심리운동적인 기술, 적절한 인지적 그리고 심리운동적인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역량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율, 이 자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도 매우 중요하죠. 스스로 자기의 의견이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자율이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자율적이냐. 그죠?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는 환경 자체가 자율적으로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으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공부를 하면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도 누가 시켜서 하고 억지로 하고 막 이러면 자율적인 게 아니죠.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닌 경우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무기력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향성입니다. 그래, 내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설정한 부분을 열심히 뭔가를 노력해서 달성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자율성이 보장된 그런 환경에서 할 수 있는 행동 경향성이 되겠죠. 그래서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다. 통제의 소재를 내 스스로가 정할 수 있다는 것. 거기에는 독립성과 자기 조절에 대한 욕구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어떤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바탕이 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은 지금 공산주의에서 그 사회주의 좀 그리고 경제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하지만 아직도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고 있죠. 모든 기업들이 다 통제를 받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중국의 몇몇 대기업들, 대표적인 마인과 같은 사람도 자율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데 중국 정부로부터 통제를 받고 있는 거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중국 사회가 완전히 자율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모든 기업들이 다 모든 거를 자유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통제는 어느 사회나 다 있지요. 그래서 규제라는 것이 우리 국내에서도 정해져 있고요.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들이 모든 거를 다 자율적으로만은 할 수 없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죠. 어느 기업에 들어가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 하는 부분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포부는 이제 옵티미즘, 얼마나 이제 낙천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느냐. 포부 수준이 높은 사람. 불만족스러운 환경에서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느냐.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도전을 하는 기회가 얼마나 제공되느냐 안 됩니다. 내 포부를 펼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포부 수준이 높은 사람은 바로 그런 식으로 도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탐색을 하겠죠. 근데 포부 수준이 낮은 사람, 불만족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그 환경을 탈피하기보다는 그냥 그 상태를 수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좌절감을 느낀다라고 할까요? 아, 나는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없어. 하지만 포부 수준이 높은 사람은 그런 환경을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탐색해서 내가 목표하고 있는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통합된 기능. 이건 전체로서의 개인입니다. 그래서 자아의 통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얼마나 균형감 있고 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느끼는 긴장감. 물론 목표 달성을 모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목표 달성을 못할 수도 있어요. 못했을 때의 이해감감 사이에서 얼마나 조화로운 균형을 유지하느냐. 이런 조화로운 균형을 유지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목표 달성을 하면은 굉장히 내가 만족을 하고, 목표 달성을 못하면 긴장을 해요. 근데 그 긴장이 너무 극도로 심하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이를 수도 있잖아요. 막 견디지 못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그래서 이런 그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프로이트라는 그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건강한 사람은 일과 사랑의 중요성을 잘 조화하는 사람이다. 일에만 너무 미쳐 살아도 안 되고, 또 사랑이라는 거에 너무 빠져도 안 된다는 거죠. 그 일과 사랑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잘 조절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행복감과 관련된, 그리고 정신 건강과 관련된 몇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조직 환경에서의 작용하는 것들을 살펴봤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작업 스트레스다. 그러니까 직무 스트레스, 뭐 조직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그런 조직 내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얘기한 부분을 가지고, 원래 스트레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심리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해왔던 분야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이 조직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스트레스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선 스트레스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원으로 치면 아테네에서의 뭐 스트라투스, 스트링거 해갖고 팽팽한, 좁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에서, 용어에서 기원이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4세기에는 이 스트레스가 바로 고난, 역경, 경제적 어려움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됐고요. 18세기에는 이 물리학이나 공학에서 이런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스트레서라고 하면 물체를 변형시키는 힘이다. 변형시키려면 여러 가지 뭐 압박을 가하거나 뭔가 제재를 가해서 변형을 시키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스트레스는 그 물체가 스트레서에 의해서 변형된 상태를 얘기한다라고 이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20세기에 들어서 이제 현재와 같은 의학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스트레스는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의학적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학자들이 내린 정의를 보면 이 스트레스 연구를 꽤나 많이 한 학자가 바로 라자르스라는 학자예요.
라자루스는 스트레스를 개인과 환경 간의 특별한 관계다, 자신의 자원에 부담이 되거나 초과되고 자신의 안녕을 위협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관계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학문적인 개념으로서의 스트레스를 정의하고 있는 거죠. 어떤 한 개인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이 스트레스라는 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개인의 자원에 부담이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가지고는 그 환경에 어떤 것들을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원에 부담이 되거나 초과돼요. 그 자원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이 자신의 안정감을 위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건 이제 스트레스다라는 거죠. 그게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내의 이 연구자로서 임상 심리학 분야의 연구를 하신 분들이에요. 이 전경구라는 박사는 산업심리학을 또 전공을 하셨고요. 김교훈 박사라는 분은 교수는 최근에 정년퇴직을 하셨지만 충남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 분야의 교수로서 재직을 했던 분입니다. 이 두 분이 이제 이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린 거예요. 자신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고 예상이 되고 그러한 상태를 해결하기 어려울 때 경험하는 상태가 바로 스트레스다. 뭐 어떻게 보면 라자르스가 내린 정의하고도 의미적으로는 다 연결되고 있는 내용이지요. 나한테 뭔가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가 일어날 거야. 또는 일어난다면 그로 인해서 겪는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없을 때 경험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일예라는 학자는 신체적 적응이 요구되는 위험, 도전 또는 변화 등에 따른 신체의 비특이성 반응으로서 유기체의 적응 수준에 따라 나쁜 스트레스와 좋은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이제 이 연구자는 신체에 나타나는 비특이성 반응,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아니라 좀 비특이성, 그러니까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반응이 바로 스트레스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유기체가 그런 반응에 대해서 얼마나 적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쁜 스트레스와 좋은 스트레스로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신체적 적응이 위험, 도전 또는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정도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러한 정의가 바로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스라는 말은 너무나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스트레스라는 말이 너무나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별로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않아요. 하지만 누구나 다, 그죠? 일상생활 속에서 아니면 뭐 가정 내에서 아니면 내가 공부하고 다니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는 스트레스라는 걸 받습니다. 저는 뭐 직장 다니면서도 제가 가장 중시하는 그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시하는 거는 재밌게 일할 수 있어야 된다. 재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근데 이제 거기서 나한테 주는 스트레스의 가장 큰 거는 역시 상사와의 관계 또는 부하와의 관계, 이런 대인 간의 어떤 관계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뭐 일이 힘들고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은 별로 없어요. 그거는 뭐 어떻게든 내가 야근을 하고 막 밤샘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뭐 사람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였어요. 이 스트레스에는 세 가지 개념 모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모형이 자극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극 모형. 스트레스는 개인에게 변화와 적응을 요구하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자극이다. 환경으로부터 오는 자극. 그러니까 그 자극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있는 그 발생 원인, 그 자극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자극 모형이에요. 뭐 경제적인 압력, 과중한 업무 부담, 가정과 직장의 상충 이런 것들이 자꾸 스트레스를 일으킨다는 거죠. 스트레스의 출처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뭐 이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극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그 스트레스를 주는 발생 원인은 다 다르잖아요. 다르지만 아무튼 스트레스를 받는 것들은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그 자극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자극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반응 모형. 반응 모형이라는 것은 스트레스가 외부 자극에 대한 개인의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 경험이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반응에다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반응. 특히 이제 신체적 반응을 얘기하겠죠. 심리적 반응도 마찬가지. 뭐 대표적인 스트레스의 반응으로 이제 불면증 같은 것들을 얘기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뭐 잠을 자려고 딱 이렇게 누웠는데 자꾸 그 스트레스를 주는 자극 요인이 생각나요. 그 잠을 못 자는 거죠. 막 걱정을 하고 또는 불안해하고 두렵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잠을 못 자면 불면증이 나타날 수 있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불안해지고 우울해지는 이런 반응들이 바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반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응에다 초점을 두고 있는 게 바로 반응 모형이에요. 스트레스로 인한 결과로서의 증상을 강조한다. 사실 현대인들의 뭐 다양한 병들의 원인을 스트레스라고 보는 거죠. 최근에 이제 요새는 병원 가면 뭐 그게 어떤 그 증상이든 간에 의사들도 하는 얘기가 특별한 뭐 원인은 없는 것 같은데 그 방문한 환자에게 그런 질문을 하죠. 요새 뭐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세요?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스트레스는 누구나 다 받고 있죠. 근데 이제 특히 뭐 최근에 어떤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겪고 있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겠죠. 그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그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뭐 내과에 찾아온 사람이 요새 소화가 안 된다. 뭐 잠을 못 잔다. 근데 피부과 갔더니 뭐 피부에 이상한 막 두드러기 같은 게 막 났는데 그것 또한 뭐 몸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난 건 아닌데 역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응 모형에서는 그 결과로서의 증상을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바로 반응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현대인의 그 모든 병의 근원은 다 스트레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가장 발병의 가장 그 기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모형이 바로 상호작용 모형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이 상호작용은
단순히 어떤 자극과 반응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라는 것이 외부 자극과 개인의 특성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를 포괄하는 일련의 적응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보면 어떤 스트레스를 주는 자극과 그리고 그 개인의 성격 특성 같은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동일한 일에 대해서 B라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거의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뭐 때문이냐? 성격 요인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A와 B라는 사람의 성격 요인이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고 낙천적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부정적이고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막 스트레스를 받는데 B라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여러분들도 아마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어떤 친구가 막 걱정하고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이 뭐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써. 난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뭘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그러면 벌써 두 사람 간에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거에 가장 기본적인 게 성격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자기 자신의 신체적인 부분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특성이라는 부분이 이 스트레스 자극과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개인의 성격이나 대처 방식에 따라서 스트레스 자극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바로 상호작용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자극 모형과 반응 모형을 스트레스 과정의 일부로 통합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자극이 뭐이든 간에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이다라고 인정을 했을 때도 그래 그거 스트레스 맞아. 그렇지만 그걸 또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하느냐도 사람마다 틀려요. 그 스트레스에 괜히 그냥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스트레스 뭐 그 정도 스트레스는 이렇게 극복하면 돼. 그건 뭐 이렇게 신경 써. 잊어버려.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 스트레스를 대하는 태도도 다른 거죠, 사람마다. 그게 바로 상호작용 모형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형에 따라서 그 학자들의 관점이 어떻게 보면 이게 발전 과정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처음에 연구하는 사람들은 자극에 초점을 맞춰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응에 초점을 맞춰왔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에 더 초점을 맞춰왔다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는 이 상호작용 모형이 지배적인 그런 모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트레스 원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조건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원천이 무엇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본적인 스트레스 원인데요. 오늘도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오늘은 얘기를 하고 이 스트레스 원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부터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고사를 공지해 놨고 그 중간고사에 대한 부분은 그 날짜 전에 제가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요약해서 쭉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시험 보기 전 시간이나 그 전 시간 정도에
이 진도 나가는 거에 맞춰서 아마 이 중간고사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시험 문제 제가 다 어떤 유형의 어떤 문제가 나가는지를 요약해서 쭉 정리해 드리니까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실 겁니다. 제 수업을 들어본 분이면 다 아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사항은 꼭 질문 코너에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어요.